지난 2010년부터 4척의 배와 함께 수만 점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바닷속 보물창고라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마도선과 유물은 한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과거의 고고학이라는 게 육상 고고학이지만 이제 미래의 고고학은 바다 밑에 있는 이런 미개척지인 수중 고고학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고선박 복원 프로젝트. 마도 1호선이 국내 선박사상 최초로 실물 크기로 복원돼 주목을 받았는데, 마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연대의 배를 저희들이 복원하는데 큰 의미와 그 주안점을 좀 두었습니다. 고려시대 배 건조 기술과 항해술이 뛰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당연히 고려는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조선시대에 뛰어났습니다. 800년 만에 떠오른 마도 1호선. 마도선은 왜 태안 마도해역에서 좌초된 것일까? 고려시대 조선기술의 비밀이 밝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질 마도선의 미스터리. 800년 전 보물선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충남 태안 마도해역. 조선시대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난 11월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금까지 해양에서 발굴된 고선박 중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것은 있었지만 조선시대 선박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상 최초의 조선시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박 내부에서는 백자 100여 점이 함께 발견돼 이것이 조선시대 선박일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번 마도 4호선의 경우는 조선시대 자료다 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자료기는 하지만은 시기는 한 15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그 유물을 보니까. 고려시대가 14세기까지니까 바로 그 뒤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빠른 시기고 또 고려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곳 마도해역에서는 태안선부터 마도 1호, 2호, 3호선 등 4척의 고려시대 선박과 3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한 바 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놓은 그물에 청자, 대접 등의 유물이 걸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유물만 발견되고 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보받은 해역을 중심으로 정밀 탐색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청자들이 나왔고 마도 1호선도 함께 발견된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 해양 유물의 경주다, 해양 유물의 보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이런 갯벌 힘에 의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마도 1호선이 마도에서 발굴이 됨으로 해서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마도 1호선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발굴됐던 고선박을 연구하고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마도 1호선. 함께 발견된 목간에서는 정확한 연대 확인은 물론 전라남도 해남, 나주, 장흥의 지방 향리가 개경의 대장군, 별장 등 당시 권력자에게 보내는 물품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조웅선이었을 거라는 추정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마도 1호선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마도선이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굴된 그 9척의 배 중에 그 절대 연대가 정확하게 1208년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물을 통해서 그 배의 연도를 거의
찾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마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연대의 배를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큰 의미와 그 주안점을 좀 두었습니다. 사용되던 당시에 절대 연대가 확인된 최초의 고려시대 선박 마도 1호선. 발굴한 유물과 문헌 기록만을 바탕으로 실물 복원된 최초의 배다. 800년간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역사가 깨어나게 된 것이다. 태안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선박이 발굴됐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 이 배의 이름을 마도 1호선이라고 명명했다. 1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된 수중 발굴. 다이버에게 직접 카메라를 부착해 발굴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서남 해안 지역에서 유난히 고선박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갯벌이라는 점. 선체로 보이는 목재와 배에 실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화물들. 주변의 뻘을 제거하면서 발굴은 시작됐다. 5m쯤 내려갔을까. 갯벌에 묻혀있는 목재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도 1호선의 선체 중 일부인 것이다. 마도 1호선의 발굴은 우리나라 고선박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바로 배와 함께 발견된 유물 중 목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간은 문서나 편지 등의 글을 나무나 대나무 조각에 적은 것을 말한다. 대나무에 새긴 것은 특별히 죽간이나 죽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도 1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에는 무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무진이라는 연호가 나오고 있는데 무진은 1208년을 뜻하고 있어서 이 배가 13세기 배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배에서 대나무로 만든 화물표가 나온 것은 마도 1호선이 처음이었다. 목간은 염분을 없애고 약품에 담고 보존 처리를 했다. 그리고 발굴된 목간에 새겨진 글씨를 모두 분석한 결과 연대뿐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알 수 있었다. 출발지는 3곳으로 압축됐다. 마도 1호선에서 발견된 목간 또는 죽찰, 이거 요즘으로 하면 화물표입니다. 그 화물표를 분석한 결과 출발지는 전남 서남부 지역, 해남이나 장흥, 나주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개경으로 향하던 그런 배였습니다. 죽산, 수령, 회진현. 이 3곳은 현재 전라남도 지역으로 해남, 장흥, 나주 지역을 말한다. 1208년 봄, 개경의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화물을 잔뜩 실은 배가 서남 해안을 출발해 개경으로 향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배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다. 충남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였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배와 함께 바닷속에 잠겨 80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마도선은 왜 이곳에서 좌초된 것일까? 좌초된 것은 태안군 마도 해역인데요. 그곳은 예전부터 굉장히 지형이 험하고 암초가 많고 해서 많은 배들이 침몰했던 지역입니다. 태안 마도 인근 해역은 4대 험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여기가 바로 울돌목이죠. 그래서 울돌목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오게 되면서 바로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고군산 군도가 되겠습니다. 태안 외에도 군산과 부안, 목포, 그리고
진도 일대 등에서 침몰선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서해 연안 항로와 일치한다. 서해 연안 항로는 예로부터 세곡선과 청자 운반선이 이동하던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도 울돌목이나 고군산 군도, 태안 안흥량, 강화도 손돌목 등은 모두 물살이 빠르고 조류가 심하기로 유명하다. 안흥 지역은 불가피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물목에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항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해론 과정 속에서 많은 좋은 선들이 파괴가 됐고, 그래서 이런 물길이 어려움 같은 경우는 만기오람이라든가 등 고래사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주 적합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명은 이미 고려시대에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섬과 암초가 많아 대저 지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태안 마도 앞바다. 그것이 이곳에서 여러 척의 고려배가 발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원나라의 배 신안선부터 시작해서 이후 완도선, 달리도선, 그리고 마도 4호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난파선 발견 장소가 모두 서남해안이라는 점은 인근 항로가 얼마나 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1323년 중국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국제무역선. 그것은 1975년이 되어서야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다. 수중 발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신안선 때문에 1976년인가요? 신안선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특히 서해안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 뻘층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침몰한 것들이 많이 이게 말이죠. 뻘에 박혀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중 발굴이 근년에 와서 굉장히 활발해진 중요한 이유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층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기회들이 또 자료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1984년 11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배가 발견된다. 전남 완도의 바다 10여 미터 해저에서 발견된 배의 이름은 완도산. 청자를 운반하던 배로 뗏목배의 모습을 보여준 이 배는 아시아권에서 발견된 구조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던 통일신라 시대의 배와 더불어 우리나라 배의 시작과 변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꼽히고 있다. (13세기에서 15세기의) 고려배로 추정되는 달리도선은 1995년 전남 목포의 달리도 갯벌에서 발견됐다. 이 배는 여느 고려시대 선박에 비해 날렵한 형태가 특징이다. 제일 처음 발견된 것이 이제 그 11세기에 이제 완도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톤남 다섯 토막 위에다가 이제 쪽배 양쪽을 얹어가지고 이제 일격적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12동파선 같은 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통나무 위에다가, 그 통나무 배 위죠, 말하자면 통나무 떼목같이 생긴 통나무 위에다가 이제 배전을 이렇게 그냥 올렸어요. 달리도선 경우 같은 경우는 완도선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달리도선은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2004년 10세기의 고려배로 추정되는 나주선이 나주의 영산강변에서 발견된다. 이제 발견된 곳은 그 나주 성월동의 영산강변입니다. 완도선과 달리도선의 구조와 형태를 비슷하게 닮은 나주선. 하지만 크기를 추정해 볼 때 최소 32m에서 최대 42m까지 되는 초대형급 선박이었다. 이 배의 특징은 평저라는 것인데, 평저는 이제 해안 수심이 낮은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닷가라든가 갯벌이 발달한 이 서해안에서 또 이제 영산강 내 하천 안쪽에서 이렇게 쉽게 운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평저선은 이제 고려 시대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계속해서 쓰였던 그런 독특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발굴된 선체와 유물은 인양되면 바로 수중문화재 보존의 절차를 거친다. 수중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 바닷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있던 유물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급격한 부식이 진행된다. 이것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보존 처리다. 특히 오랜 시간 바닷속에 매장돼 있었기 때문에 탈염 처리가 중요하다. 소금기는 유물의 재질을 약화시키고 부식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탈염 처리가 끝나면 각각의 재질에 맞는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다. 특히 목재로 만들어진 선박은 세척과 탈염 후 약품으로 형태를 유지시키는 보존 처리를 하는데 처리가 끝나면 원래 형태대로 복원한다. 모든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다. 발굴대에서 온 고선박을 맨 처음에 들어오는 장소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탈염 작업이라고 해서 염분기를 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고, 세척 그리고 실측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한 탈염 기간이 한 2년 정도 탈염을 하게 됩니다. 난파선의 공동묘지, 해양 유물의 경주, 바닷속 보물창고. 모두 태안 마도 해역을 이루는 말이다. 비록 순탄치 못한 항로에서 좌초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와서 고려시대를 만나는 타임캡슐이 되어준 것은 분명하다. (2014년) 고선박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길이 5.5m, 너비 6.5m, 높이 3.2m에 약 3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규모. 그동안 모형으로 복원한 배는 덜어 있었지만 실물 크기에 당시 연장과 기술로 재현해낸 것은 국내 최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도 2012년도부터 기초 설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 설계할 때 수중에서 발굴된 배 9척을 비교 분석을 했고요. 발굴된 자료에서 하나하나 구조들이 다 나타납니다. 마도 1호선을 복원하는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각종 문헌과 그림을 참고하였지만 13세기 고려시대 배에 대한 기록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발견된 고려시대의 배의 일부분을 각각 접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마도 1호선의 전체 모습이 완성됐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작에 들어가야 했다. 가장 먼저 난관에 부닥친 것은 바로 재료 수급이었다. 지금까지 복원된 배는 근대 조선시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그 배들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배로서는 최초로 원통형의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도 좀 틀린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판재에서 원통형의 목재의 구조,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쇠못이 사용되는 반면에 이것은 나무옷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목재의 수종을 선택하는 것조차 허투루 하지 않았다. 발굴된 선체 중에서 각 부분별로 수종을 분석했다. 배의 몸체는 소나무와 참나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고려시대 화물선에서는
원통형의 통나무가 사용됐던 것이다. 판판한 널빤지를 이어붙인 조선시대의 배와는 달리 살짝 다듬은 긴 통나무들을 나무못으로 접합해 선체를 만들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판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나무 못이 있는데 나무 못은 좀 더 강한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의 껍질만 벗긴 아름드리 통나무가 배의 뼈대가 된다. 하지만 겉모습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방식대로 바다에 뛰어 항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재를 확보한 다음 관건은 고려시대 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구조였다. 고려시대 배는 배의 꼬리 부분에 비해 앞부분이 높게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배의 앞부분을 들어올림으로써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조타수의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 고려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배의 특징이 있거든요. 선미의 구조인데 그 선미 구조가 한편이 엄청난 곡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맞추는 게 제일 조안점을 줬었습니다. 우선 배의 치수를 재는 데는 각선도본을 참고했다. 각선도본은 규장각 도서 중 하나로 한선 복원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설계 후 비로소 제작에 들어간다. 저판은 배의 바닥, 외판은 배의 측면, 그리고 선수판은 뱃머리 앞쪽에 붙이는 널판을 말하는데, 즉 이물비우라고 한다. 먼저 7열로 구성된 저판과 선수판을 만들고 좌우 9단을 갖추는 외판 선형을 만들어 연결한다. 고려시대 전통 선박은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이것은 복잡하고 수심이 낮은 우리나라 연안 항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과학적인 구조다. 이물 비우는 발굴된 선체를 기본으로 하되 각도나 구조는 달리두선과 안좌선의 구조를 참고로 했다. 제작 방법은 최대한 당시의 기술을 활용했다. 저판끼리의 연결도 나무 모신 장삭을 사용했다. 여기에 고선박 복원의 핵심 기술이 있다.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방식. 나무못을 옆면에서 받고 또 다른 나무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마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앞과 뒤가 선수와 선미가 많이 이렇게 활처럼 치켜 올라 호가 현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 이제 복원된 배들은 대부분 앞하고 뒤를 많이 그 현호를 많이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도선으로서 최초로 이제 밝혀진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미판은 배의 꼬리 부분 바깥쪽에 붙이는 널판이며 고물 비우라고도 한다. 외판 디귿자형 턱에 판이 끼워지는 구조인데 배의 앞뒤를 막아주며 배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인 치를 잡아주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저판과 선수판, 외판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미판까지 이어주면 배의 기본적인 뼈대가 잡히는 셈이다. 기본적인 선체가 완성되고 나면 좌우를 잡아주고 보강해주는 구조물인 가룡과 차가룡, 멍에를 설치한다. 가룡은 외판과 내판을 잡아주는 것, 차가룡은 돛대를 잡아주는 것, 멍에는 돛대가 기대어 세워지는 대들보 역할을 한다.
배의 몸체인 외판이 힘을 가지고 버티기 위해서는 좌우를 서로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룡과 멍에다. 하나의 나무 막대를 좌우를 가로질러 외판끼리 서로 연결해준 것인데, 가룡은 외판 1단에서부터 모두 사용되고 멍에는 외판 중간부와 최상단 외판에 사용한다. 가룡은 외판의 중간에 구멍을 내어 관통시키는 형식인 반면 멍에는 외판 상단에 걸치는 형식이다. 이물 비유는 마도 1호선에서도 그 일부가 발견됐지만 고물 비유는 14세기 선박인 달리도선과 안좌도선에서 발견된 것을 참고로 했다. 고물은 이물과 달리 V자 형태로 위로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이다. 선수판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이 선수판이 출토된 그 배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에 몇 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15여 미터의 돛대를 원형으로 다듬고 대나무를 쪼개서 엮어 만든 돛폭을 연결하면 돛의 구조가 완료된다. 발굴된 고려 선박들 저판에는 돛대를 세운 흔적들이 보인다. 대부분 중앙 저판에 11자 모양의 구멍을 냈다. 여기에 돛대를 끼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돛대를 제작하는 데는 고려시대 거울인 황비 창천명경과 출범도를 참고했다. 지금 현재 돛대 같은 경우는 돛폭이 있습니다. 돛대 바람을 이용하는 돛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려동경이라는 그 자료를 통해서 대나무 돛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려시대 솔직히 문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조선시대 문헌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 특히 이제 많이 참고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발굴된 총 9척의 고려시대 선박이 있습니다. 돛대는 견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돛을 기울이거나 똑바로 세워서 항해에 대처해야 한다. 때문에 돛대 받침이나 구레짝과 같은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설치된다. 돛대 받침은 돛대의 맨 아래 끝에 설치되는데, 만약 돛대 받침이 없으면 돛대 끝이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돼서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돛대를 지탱해주는 디귿자 모양의 돛대 보조 기둥인 구레짝을 박아 넣어 고정시킨 뒤에 돛대를 세운다. 단물레는 호롱이라고도 불리는데 닻을 내리고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12동파도선에서 처음 발견된 호롱. 마도 1호선에서 나온 호롱을 기본으로 크기를 설정했고, 12동파도선과 마도 2호선의 호롱을 참고해서 구조를 만들었다. 단물레는 마치 솜에서 실을 뽑는 물레의 구조와 비슷한 모양이다. 치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로 지금의 키와 같고, 치를 보조해주는 것이 선다리다. 즉 선다리는 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선다리를 먼저 제작하고 난 뒤에 그 두께와 크기에 맞춰서 치가 제작된다.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 도경에 묘사해둔 고려 배의 모습. 이것을 기본으로 마도 1호선의 전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졌다. 가파는 배의 가장 윗부분을 이루는 넓고 평평한 바닥을 말하는데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다. 이것은 선원들의 생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짐을 싣고 지나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배의 구조는 선수의 선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중간에 하고 그 돛대 중간 뒤편까지는 유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그 뒤에 또 선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선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내부 구조는 마도 1호선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8개월간 진행된 복원 프로젝트는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 위에 띄울 준비를 완료했다. 평평하고 활처럼 치솟은 저판, 휘어있는 통나무를 그대로 붙인 외판, 대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봇, 부재는 참나무 못을 이용해서 연결했고 짐을 많이 실어야 했기에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넓게 만들었다. 특히 배의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마도 1호선은 그렇게 800년 만에 다시 바다 위로 띄워졌다. 마도 1호선의 완성은 단지 고려시대 선박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제작 기술로 완성된 고선박 복원은 한국 선박 복원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고려선 한 10여 척을 발굴한 중에서 절대연대 1208년이 나온 그런 밝혀진 배는 이 마도 1호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박사 발달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약 800년 전에도 우리 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배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해양 활동의 능력, 우리가 해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약속을 싣고 떠난 배 마도선. 800년이 지난 지금 마도선은 더 이상 난파선이 아니다.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고려의 단면을 보여주는 보물선이다. 통일신라와 발해는 동북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하는 적극적인 해상 활동을 전개했다. 발해는 일본과 30여 차례의 사신교류가 있었던 것을 통해 항해술과 조선술을 엿볼 수 있고, 통일신라는 해상왕 장보고가 탄생하는 등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배경으로 동북아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의 배 건조 기술을 이어받아 우리 배의 구조와 선형이 완전하게 자리 잡는 시기다. 후삼국 시대 때 후삼국에 있어서 모든 반란의 주역들은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경기만의 왕건이었거든요. 따라서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처음부터 해양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국제 정세에 관한 것인데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중국 지역은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북 동시 등고리 외교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양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고려는 초기부터 내내 해양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는 주변 나라들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비교적 활발한 대외 무역을 전개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한 교역을 한 나라는 송나라였다. 송나라와의 무역은 국가적인 사신왕래를 통한 조공무역 외에 상인들 사이에서 사무역까지도 전개되었다. 송나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 송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항해술과 조선술이 뛰어난 나라이고요.
그리고 대무역이 이미 아라비아까지 연결되는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점을 통해서 송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역의 품목과 무역의 양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시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의 입지를 붙이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 유조선, 초대형 운반선 등 그 종류와 규모를 보면 단순한 배를 넘어 급변하는 선박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양을 바탕으로 상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로서 옛날부터 선박에 대해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 기술만 보았을 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최근 세계 조선 시장의 변화를 보더라도 총 발주량이 줄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단연 1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선박은 중세부터 글로벌 무역의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계 교역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 국내 조선 기업들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조선 강국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술의 그린십 테크놀로지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NG 연료로 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그만 배에서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추진 시스템,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한 추진 시스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큰 배에 있어서는 LNG 추진 선박으로 흘러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보고의 전통을 이어받은 해상 세력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이용함으로써 문화와 경제가 발전했던 국제적인 나라 고려. 조선술의 발달은 대내의 무역과 서로 상호 발전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고려인들은 동아시아의 전 지역에서 해양활동 활발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고려인들이 사용한 그 배의 규모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근해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국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화북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강남 이남 지역과 교류할 때는 배 규모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려 조선술은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견된 고려시대 선박 마도선. 그것은 복원과 동시에 죽어있는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거듭났다. 마도선과 함께 잠들어 있던 수만 점의 유물도 부활할 수 있을까? 이제 수중문화재의 보물창고가 열릴 시간이다.